새의 위치 김행숙. 날아오르는 새는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무게가 중력을 거스르는지, 우리는 가볍게 사랑하자. 기분이 좋아서 나는 너한테 오늘 또 지고 내일 또 져야지.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겨울 코트엔 온통 깃털이 묻고, 공중에서 죽어가는 새는 중력을 거절하지 않네. 우리는 죽은 새처럼 말이 없네. 나는 너를 공기처럼 껴안아야지. 헐거워져서 팔이 빠지고 헐거워져서 다리가 빠져야지. 나는 나를 줄줄 흘리고 다녀야지. 나는 조심 같은 건 할 수 없고, 나는 노력 같은 건 할 수 없네. 오늘은 내내 어제 오전 같고 어제 오후 같고,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오늘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은 발자국이 생기기에 얼마나 좋은 날인지. 사람들은 전부 발자국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네. 춥다 춥다 그러면서 땅만 보며 걸어 다니네. 눈 내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눈을 밟으면 소리가 났다. 우리는 눈 내리는 소리처럼 말하자. 나는 너한테 안 들리는 소리처럼 말했다가, 죽은 새처럼 말했다가, 죽은 새를 두 손에 보듬고 걸어가야지. 제19장 인유와 직유를 세련되게 구사할 수는 없나요? 갑자기 수사할 수는 없나요라 써졌네요. 구사할 수는 없나요죠. 이번 시간에는 참신한 직유의 방법 중에 참신한 비유가 되게 하려면, 참신한 비유가 되게 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보편적 유사성에서 벗어나 개별적 유사성에 기대어 표현해야 한다. 보편적 유사성이 뭘까요? 보편적 유사성이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두 대상 간의 일반적인 닮은 꼴을 말하고, 개별적 유사성이란 개인이 특별하게 인지한,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인이 인지한 거죠. 두 대상 간의 닮은 성질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보편적 유사성, 책에서는 쟁반 같은 달, 이거는 누구나 아는 유사성이잖아요. 달과 쟁반이 닮았다, 이런 건 누구나 아는 유사성. 누구나 아는 것들이 있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런 거. 누구나 아는 유사성, 그런 것을 보편적 유사성이다. 그런 누구나 아는 유사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좀 식상하죠. 그래서 참신한 비유가 되려면 바로 개별적 유사성, 그러니까 특수한 유사성이 돼야겠죠. 그 시인 자신이 경험한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그 닮은 성질을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직유의 방법, 오늘 다루게 될 건데요. 개별적 유사성을 찾아라. 그러니까 남들이 쓰지 않는 바로 그런 유사성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 유사성을 찾아야 해요.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유사성, 시인만의 또는 화자만의 특수한 유사성을 찾으라는 거죠. 개별적인을 특수한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참이 벨 참자에다가 새로울 신자를 쓰죠.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베어내고 새로운 것, 아주 새로운 걸 말하죠. 그런 새로움을 찾으래요.
아래 시에서 이 세 가지 좀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요. 아래 시에서 어떤 개별적인 유사성이 포함됐나. 그러니까 아래 시에서는 남들이 어떤 발견하지 못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유사성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네, 그 질문 생각하시고요. 새, 공기, 눈이 가지는 그런 유사성은 뭐가 있을까요? 새, 공기, 눈. 생각나는 유사성이 뭐가 있을까요? 새는 하늘을 나르고, 공기는 하늘 대기에 있고, 눈도 하늘에서 내리죠. 네, 이 세 가지 유사성이 뭘까요? 좀 대기 속에 있다는 것, 대기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 대기 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규를 구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 네, 지규, 뭐뭐처럼, 뭐하듯, 뭐하는 양, 뭐뭐 같아, 뭐 이런 말 쓸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뭘까요?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읽어요. 네, 제목 새의 위치, 김행수입니다. 새의 위치래요. 위치. 제목은 중요하죠. 새의 위치. 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위치죠. 위치. 새가 하늘을 날 때 있고, 또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있고, 또 뭐 나뭇가지에 있을 때 있고 그런 건데, 새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죠? 흔히 노랫소리도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날개가 있다는 점, 또 하늘을 난다는 점, 또 가볍다는 점, 또 영혼을 상징한다는 점. 새는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 새의 위치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날아오르는 새는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무게가 중력을 거스르는지. 높이 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네, 새에게도 높이 난다는 것은 상당한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지라고 해요. 네, 높이 난다는 것은 아주 큰 무게, 힘이 필요하죠. 비행기가 날든 사람이 날든 많은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양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양력을 받아서 오르죠. 어떤 무게가 중력을 거스르는지, 중력의 무게만큼, 그죠? 중력의 세기만큼 날아오르는 힘도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가, 높아지는 것은 역시 높아지는 게 왜 힘들고 고단한 일일까요? 중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사는 건 높은 자리를 탐욕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단한 어떤 힘을, 중력 같은 그런 방해하는 힘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네, 삶도 염두해 둔 것 같아요.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사랑하자. 기분이 좋아서 나는 너한테 오늘 또 지고 내일 또 져야지. 그런데 화자는 새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중력만큼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그런 무거운 삶보다는 가볍게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네, 가볍게. 네, 가벼운 것을 동경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너한테 오늘 또 지고 내일 또 져야지 라고 말합니다. 네, 불교에서 방하착이라는 말이 있죠. 방하착. 놓을 방자, 아래 하자, 그 다음에 붙을 착자를 써서 방하착이라고 해요. 내려놓으란 말이죠. 다 내려놓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높음에 대한 욕망을 높음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낮은 곳에서 가볍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네, 새는 높이 올라가면서 그 무게를 견디는데
시인은 아니 화자는 낮은 곳에서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살겠답니다.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겨울 코트엔 온통 깃털이 묻고 눈송이가 묻겠죠. 공중에서 죽어가는 새는 중력을 거절하지 않네. 새가 열정이 넘쳐 흐르면 공중을 자꾸 나르려고 하겠죠. 그런데 죽어가는 새는 중력에 순응을 해요. 네, 중력에 순응해서 그 중력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새는 가벼운 존재인데 그 가벼운 존재가 하늘을 날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뎌야 되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높이 나르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새처럼 말이 없네. 어떤 지규가 있는가? 처럼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처럼. 그러면 이렇게 지규를 썼는데 이것이 보편적 비유인가 아니면 특수한 비유인가를 봐요. 죽은 새처럼 말이 없네. 이런 표현 누가 쓸까요? 우리가 말이 없다 이런 말은 글쎄요. 말이 없다, 말 없다. 근데 죽은 새처럼 말 없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죽은 새처럼 말이 없네. 죽은 새는 중력에 순응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 없이 순응한다고 해요. 무엇에요? 중력에. 중력. 어떻게 보면 어떤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죠. 나는 너를 공기처럼 껴안아야지. 여기도 지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껴안는 행위도 공기처럼 껴안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는 않죠. 아주 화자만이 경험한 특수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때 처럼이 나는이 온관념이고 공기처럼이 보조관념이죠. 나는 온관념이고 내가 공기인 것 같은 거죠. 내가 공기처럼 너를 껴안아야지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공기가 안아주는 것이지 나는 내가 공기처럼이죠. 내가 공기처럼 너를 껴안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네. 아주 참신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헐거워져서 팔이 빠지고 헐거워져서 다리가 빠져야지. 네, 공기가 가볍고 빡빡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좀 느슨하게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네, 느슨하게. 우리가 느슨하게 산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참 힘들죠. 잠도 깊이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긴장 속에서 사는데 느슨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느슨하게 살면서 잠도 잘 자는 사람을 보면 부럽죠. 나는 나를 줄줄 흘리고 다녀야지. 나는 조심 같은 건 할 수 없고 나는 노력 같은 건 할 수 없네 라고 해요. 나는 나를 왜 줄줄 흘리고 다닐까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죠?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기심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무거워요. 네. 그래서 나를 다 흘려버린대요. 한마디로 나를 비운다는 거죠. 나를 비우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화자는 가벼움을 동경하고 있어요. 네. 저 새처럼 높이 날아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새처럼 높이 날아오르려면 어떤 무게를 견뎌야 되죠. 중력만큼이나 중력이 끌어당기는 만큼이나 어떤 강한 무게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중력을 거슬러야 날아오를 수가 있겠죠. 네. 나는 조심 같은 건 할 수 없고 조심한다는 건 늘 긴장 속에서 사는데 화자는 그런 조심할 수 없대요. 그냥 느슨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나는 노력 같은 건 할 수 없네. 한마디로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노력 같은 건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화자는
가벼움을 갈망하고 있죠. 가벼움을 동경하고 가벼움을 갈망하고. 나는 어제 내내 오전 같고, 그죠? 어제 내내 오전 같고, 뭐가요? 기분이, 네, 온갖 놈이 기분이라고 해야겠죠. 기분상 어제 내내, 그죠? 내내 어제 오전 같고, 오늘 오늘은 내내 어제 오전 같고, 어제 오후 같고, 예, 같다고 하는데, 이제 이 표현은 그래도 조금 보편적인 어떤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같다, 내일 같다, 오늘 어떠니, 그럼 어제 같아요, 이런 표현 쓰기도 하죠. 시인만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권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권태로워서 단조롭고 늘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그런 일상의 권태로움 속에서 화자는 살아가고 있어요. 네,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오늘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화자는 어때요? 가벼움과 그리고 느슨한 삶을 갈망하죠. 그냥 눈 좀 내린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대요. 네, 눈 내리니까 할 수 없대요. 그러나 오늘은 발자국이 생기기에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인데 그 대신 뭐예요? 발자국이 생기기에 참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발자국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네. 춥다 춥다 그러면서 땅만 보며 걸어가네. 눈이 내리고 나면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많이 두죠. 평상시에 사람들은 새처럼 높이 날고자 해요. 네, 욕망, 출세의 욕망 또는 뭐 경제적 성공의 욕망, 그죠?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날아오르기 위한 중력만큼의 무게도 이겨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이 내리고 나면 저 욕망이 있을 때는 눈이 내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돼요. 네, 그죠? 눈이 내리면 땅을 보니까, 네, 눈이 내리면 가장 낮은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심리적 여유도 생깁니다. 근데 늘 하늘만 보고 살 수는 없죠. 네.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발은 항상 땅에 있어도 손은 항상 하늘을 향해야 된다라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욕망의 관점에서인가? 거기서는 욕망의 관점이 아니고요.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한 워딩은 그 발은 시궁창에 있어도 손은 항상 하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러운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더럽고 추악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은 저 이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냥 짐승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땅만 보며 걸어 다니네. 네, 아래도 볼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그 눈에 대해 여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이 내리면 아래를 보죠. 네. 그런데 눈 내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눈을 밟으면 소리가 난다. 이 당연한 말인데,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 이 당연한 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멋지게 쓴다는 것,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시로 써놓으면 참 아름다운 말이 돼요. 우리는 눈 내리는 소리처럼 말하자. 저 위에서는 우리는
죽은 새처럼 말하자고 해놓고는 죽은 아니구나, 눈 내리는 소리처럼 말하자, 그죠? 저 위에서는 죽은 새처럼 말하자고 했는데 죽은 새는 말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눈 내리는 소리처럼 말하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날아오르는 새처럼 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화자는 그런 어떤 날아오르는 새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무게가 없는 그런 삶을 욕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기 누구야 락항이죠. 락항이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타자의 욕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를 욕망하는 거죠. 자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다른 어떤 타자들은 아주 높은 새처럼 높이 나는 것을 욕망하는데 화자는 그냥 눈 내리는 소리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아래로 향하겠다는 거죠. 네, 가볍게. 나는 너한테 안 들리는 소리처럼 말했다가 죽은 새처럼 말했다가 라고 합니다. 죽은 새처럼 말을 한대요. 아까는 죽은 새처럼 말이 없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은 새처럼 말이 없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죽은 새처럼 말했다가 죽은 새를 두 손에 보듬고 가야지라고 말합니다. 죽은 새처럼 말한대요. 말은 하긴 하는데 죽은 새처럼. 새는 죽으면 무게를 잃고 땅으로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날아오를 때는 엄청난 큰 무게를 짊어지는데 새가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무게를 다 내려놓고 땅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죠. 네, 그래서 죽은 새처럼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를 다 비운 그런 어떤 죽은 새처럼 말을 한다고 해요. 그 말에는 무게가 없어요. 욕망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욕망하는 그런 말이죠. 네. 죽은 새를 두 손에 보듬고 걸어가야지. 아이고, 굉장히 사유가 깊은 시 같아요. 이런 시를 자꾸 한번 더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것은 아주 딱히 제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시를 자꾸 연습해 보세요. 아주 신선하고 참신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새를 두 손에 보듬고 가야지라고 해요. 죽은 새 무겁게 날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나를 줄줄 흘리고 이렇게 털어내듯이 또 새라면 깃털을 흘리고 다니다가 또 나를 줄줄 흘리고 다니다가 다 비워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벼워져서 중력을 받아들이죠. 중력을 받아들이고 또 새는 어떻게 돼요? 죽었으니까 추락하죠.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결국 땅에 묻히기도 하죠. 그렇게 그렇게 가볍게 살아간대요. 중력도 받아들이고, 네,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그죠? 아까 나는 나를 줄줄 흘리면서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비우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높이 날려고 하면 우리는 더욱 무거워지죠. 중력만큼 더 무거워져요. 그리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삶은 고단해지죠. 그게 높이 난다는 것도 아까 그 락항의 말처럼 타자의 욕망이죠. 자꾸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욕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어떤 성공이고 욕망인 거죠.
그래서 타자의 욕망인데 그런 걸 다 비워낸다고 합니다. 나를 다 흘려버리고 그렇게 가볍게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딱 붙은 채로 어떤 그렇게 가볍게 살겠대요. 새의 깃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어떤 우리는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런 영혼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가벼움의 숙명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밑에 좀 살펴볼게요. 아까 던진 질문인데 아래 시에서 어떤 개별적 유사성이 내포되어 있는가? 어떤 거였어요? 네, 어떤 아까 그 빨간 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화자가 특별하게 인지한 유사성, 네, 그런 것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어떤 유사성이죠. 시인은 새의 보편적인 특징인 이 부분 빨간 거 아주 좀 잘 새겨두세요. 새의 보편적인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날개, 부리, 발톱, 날고, 가볍다, 비상한다,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빗대지 않았어요, 이 시는. 그래서 어떤 개별적 속성을 나타내는 죽은 새가 말이 없는 것, 이런 거는 새가 말이 없는 것에 비유를 하는 사례는 없죠. 아주 참신한 거죠. 시인만의 경험이고 그런 속성과 빗대어서 바로 이 신선한 지교를 구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공기, 눈이 가지는 어떤 유사성, 유사성이 뭐예요? 새, 가볍다인 거죠. 가벼워요, 다. 왜냐하면 여기서 왜 가볍다를 가볍다라는 데 어떤 초점을 맞췄을까요? 화자는 지금 가벼움을 갈망하고 있죠. 그 가벼움을 갈망하기 때문에 새, 공기, 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가볍다는 한 가지 사실, 이 가볍다는 사실을 여기서 갖는 동질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시인은 가벼운 속성의 것들을 긍정하며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내부에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한다. 자기 안에는 가벼움에 대한 동경, 그게 가득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규를 구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주 개별적 유사성에 기대어. 그러니까 보편적인 유사성을 쓰지 말고 시인이 직접 경험한 어떤 시인만의 유사성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규를 구사하고, 다시 한번요, 지규를 구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보편적 유사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뭐 바람처럼 뭐뭐 한다 이런 말 말고, 뭐 바람처럼 달려간다, 바람처럼 뭐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죠. 아까 바람은 뭐였어요? 바람은 포옹하는 주체로서 이렇게 비교가 됐잖아요. 그렇게 시인만의 경험으로 특수한 유사성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두 대상의 닮음을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는 점. 이것저것 다 비교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그 닮음을 표현하래요. 그래야 신선한 비유가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의 위치, 김행숙 시인의 시를 통해서 지규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